노골적으로 해야만 병 주고 약 주는 짓 아닙니까? 자기들이 혐한을 사실 부추겨놓고 그러면서 이제 법으로 뭐 혐오금지법을 만드네 뭐네 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다. 만약에 정말로 혐한을 없애고 싶다면 자기들이 일단 군국주의의 목표를 버려야 되겠죠. 반성도 하고 사죄도 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로 만들고 이러면 다 쓰시는 거예요. 혐한이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경제가 장기 정체에 빠진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일본이 승승장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패배한 이후에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자위대밖에 가질 수가 없었죠. 이게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군국주의를 추진하려고 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군사 쪽에 쏟았었잖아요. 근데 패전한 이후에 군대를 못 가시게 하니까 그걸 어디다 쏟겠습니까? 민간에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걱정 안 하고 어차피 군대 키우지도 못하고 하니까 올인한 건 몇십 개에 하면 민간 쪽의 경제 발전에 그게 일본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재미를 봤죠. 후방 병창비지로서.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어떤 자본주의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또 지원도 많이 했었고. 그 뭐 양털 키우는 과정에 득을 봤다 그럴까요? 미국이 이제 일본 양털을 막 키운 거예요. 일본이 양이라고 한다면. 양털이 막 부실부실해져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막 삼킬 정도로 양털이 커졌어요. 이 양이 살이 찌고. 이제 그러면 미국은 항상 양털 깎기에 들어갑니다. 양털 깎기가 있었던 게 바로 80년대 플라자 합의죠. 그 유명한.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쉽게 하면 일본을 주저앉혀요. 양털을 다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원래 큰 경제적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완화됐고 일본은 그때부터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인위적인 뭐 어쨌든 압박, 비경제적 수단에 의해서 일본을 주저앉힌 거니까.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이제 내리막을 걸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일본의 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시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이라고 그럴까, 한국인과 다른.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게 보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보수성. 한국인들은 의외로 진보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도 평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민족 심리 중에 또 하나 제가 우리 말고 얘기하는 게 인간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인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개방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뭘 받아들일 때 이 인간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에요. 도움되면 다 받아들여요. 안 되면 바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개방성과 융통성으로 나타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규칙이에요.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통과 규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뉴얼 같은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죠.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없앱니다. 이거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외국의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그런 태도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때도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또 좋아해요. 또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래서 외국의 IT 업체들이 한국을 주요한 시장으로 놓고 테스트를 먼저 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상품 나오면 한국에 먼저 풀어보고 반응 보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신기술, 신상품 이런 것에 열려 있어요. 그리고 뭐 규칙, 이건 사람한테 보니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없애. 거부감이 없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도 규칙과 전통을 옹호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인 면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저는 경제 개발 초기에는 일본한테 득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보수성, 규칙을 잘 따르는 성질 이런 게 득이 됐을 수 있었는데 경제가 점점 창의 경제 쪽으로 가면서 창조력을 중시하는 경제로 가면서는 일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방해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이직도 잘하네요. 근데 그 이유가 사회가 자기한테 부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식. 와 문화라고 그러죠. 조화를 중시하는. 이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안에는 네가 맡은 역할을 계속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깨지 마라. 그 안에서 역할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할을 그대로 고수해라.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하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꾸준히 했던 일을 계속해야 된다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꿀 의향이 있죠. 이런 것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제에서는 일본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과 일본인들의 민족 심리가 결합되면서 뭐 이것 말고 더 있겠지만 일본의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모방하거나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일본의 문화라는 것이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이 일본은 문화적으로 한국에게 항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문화적으로 한국 걸 수입하는 입장에 있었죠. 그러다가 일본이 한국보다 자기네가 문화적으로 앞선다고 여겼던 때는 최초로 여겼던 때는 그 메이지 유신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잠깐. 그 전까지는 뭐 한국에 오면은 사실 일본이 임진왜란 때만 해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도자기 같은 걸 많이 훔쳐간 게 어쨌든 요쪽으로 치면 우리가 미개한 나라에서 한국 쳐들어서 테레비 훔쳐간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올려다볼 만한 나라였단 말이죠. 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도자기도 그 사람들한테 가면 보물이 되는 뭐 좀 세게 얘기하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처음으로 자기네가 문화적으로 앞선다고 착각합니다.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고기를 이렇게 포크를 찍어서 칼로 썰어서 먹는 이 장면. 지금도 한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꼭 연애할 때면 꼭 고기를 써는데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사대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 데이트를 멋있게 할 때는 꼭 고기를 썰어야 되는가. 비빔밥 같은 거 먹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썼는데 자,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게 대단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탁 차고 이것도 썰고 총도 딱 들고 쏴 죽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문화야. 서양 문화에 거의 열렬하게 빠져들죠. 일본 지배층이. 그러면서 일본은 다 영국식을 받아들입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제국주의 선도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영국 차 그대로 갖다가 뺏겨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한국을 앞섰다는 착각이 빠졌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화는 본질적으로 심해 문화입니다. 사상적, 도덕적 이런 우월성에 기초한 문화가 아니에요. 서양의 사실 이데올로기나 사상은 저는 동양보다 앞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철학하면 한국에서도 서양 철학만 가르쳐서 그렇지 동양도 철학적 전통이 훨씬 더 오래됐고 우수합니다. 볼 때. 대몽주의 사상가들이 공자의 책들을 유교 책들, 유교 학자들의 책을 읽고선 계몽주의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죠. 서양에서 사실은 동양도 많이 훔쳐갔어요. 살짝 이렇게 뺏겨가지고 계몽주의도 만들고 막 이런 거지. 사상적으로 볼 때 서양이 꼭 앞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뒤졌다고 봐야죠. 일본도 비슷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힘에 기반한 문화들을 잠깐 한국에다가 이제 다시 역수출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뭐 시기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금방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일부 일본의 이 문화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의 TV 프로 뭐 이런 거 보면 다 일본 거 베껴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일본 방송을 볼 수 있는 부산에서 그 일본 방송 보면 다음에 한국에서 또 나오는 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베껴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로 그게 심했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고 전쟁 이후에 어려웠던 시기도 가난했고 경제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 거를 베끼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경제 성장이 좀 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금방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류 같은 게 나오고 하면서 완전히 역전됐다고 봐야죠. 오히려 일본은 문화적 침체기에 오히려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침체했고 자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힘든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꿈을 꾸기도 하고 그때 뭐 한국을 호령했던 시절이 좋았던 사람들은 또 일본은 아예 그냥 한국 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 그래요. 젊은 층은 특별하게 그런 어떤 역사적 과거에 대해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것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한국 것들을 이렇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류라고 했을 때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것들 영화나 하는 것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분석한 글들도 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일 높게 꼽는 게 가족주의예요. 근데 이게 그 외국인들의 표현으로 가족주의고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우리주의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게 있어요. 끈끈한 우리주의가 있어요. 그게 가족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든가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것도 그 강력한 우리주의
가족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한국인은 어쨌건 같이 하려고 그러고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하는 그 주제가 일맥상통 나온다는 거죠, 한류에. 이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멋있다고 느끼고 자기들은 없던 것 혹은 잃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류의 매력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한국 한류의 그 강력한 감정. 그 사람들은 이제 감정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감정 표현이 강렬하죠. 근데 일본만 해도 감정을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잔잔한 호수 같아요. 감정 표현이 세지 않아서 아주 친절한 웃음과 적절한 표현. 그러다 정말 화났을 때 약간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건데 그 욕도 별게 없잖아요. 몇 개 없어요. 빠가야로 하고 몇 개 하고 욕도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근데 한국은 굉장히 뭐 이제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경랑이 있는 바다. 그랬다 잠잠해졌다가 또 경랑이 있는 바다처럼 이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이 감정 표현이. 이런 점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는 흥미로운가 봐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감정선을 잘 끌고 나가서 교차시켜서 부딪히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 민족성과 관련 있습니다. 그 한류에도 의연히 한국인의 그 민족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일본인들도 흡수가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 일본의 그 겨울연가가 히트했을 때도 그 일본 여성들이 그 반한 이유가 여성들을 존중하는 그 주인공의 남자 주인공의 태도,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든요. 일본 남성들은 여성을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거든요. 평등한 존재로. 근데 한국 남성, 그 드라마에 나온 남성은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여성을 또 존중해주고 평등하게 돼요. 일본 여성들이 뼈 가는 거죠. 이러면서 또 남녀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화는 결국 그 가치를 전파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한국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한국인의 가치관이 일본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단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렇게 덜하죠. 나이 든 세대보다. 나이 든 세대는 뭐 아주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그렇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죄책감, 죄의식 같은 게 있어요. 한국에 나쁜 짓을 했다는.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으면 그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처벌을 받아야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으면 결국에는 상대방을 욕하는 쪽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얘네들이 잘못한 거야. 한국인은 열등해서 그래. 뭐 등등으로.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사건도 일으키냐면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이 우글에다 독을 탔다는 유언비를 퍼뜨리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죠. 일본 백성들이 한국인들을 잡아다가 대량 학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세대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혐한에 잘 빠져요.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자기를 덜 괴롭히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거기서 많이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한국에 구체적으로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런 어떤 죄의식,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고, 또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주의적이니까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내리먹이는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정보 왜곡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한국의 어떤 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죠. 인터넷 같은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젊은 층은 옛날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직접 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 뭐 이런 거 문학작품 같은 걸 직접 접촉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형성시켜 나가죠. 그래서 젊은 세대로 오면 올수록 혐한 분위기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 일본 젊은 세대, 특히 한국의 어떤 대한 정보를 직접 접촉하는 세대일수록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태도도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일본 내 혐한 감정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나요? 일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혐한 심리를 갖게 된 것은 일본 군국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곧 제국주의 국가가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 서양과 비슷한. 그래서 이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되면서 침략의 대상들을 당연히 아시아에서 찾았겠죠. 서양은 뭐 이미 서양 나라들이 딴 데 다 먹었으니까 아시아라도 우리가 먹고 떨어지자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1순위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진행되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정한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지배층이 쉽게 얘기하면 정한론을 내세우면서 혐한을 조장해요.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 긍정적 감정이 지배하면 정한론 같은 거는 성공할 수가 없죠. 한국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될 때에는 쟤들은 지저분한 애들이야. 혐오에도 마땅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해야 백성들을 동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한 악선전을 엄청 하잖아요. 뭐 사회주의자다. 심지어 히틀러는 병균이라는 표현도 써요. 유대인에 대해서. 병을 옮기는 병균이다. 자, 그런 식으로 혐한론이 지배층에 의해서 일단 조장된 측면이 강하다. 이제 그렇다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군국주의 세력이 미국에 의해서 패망당했는데 일본이 식견 전쟁이 졌는데 어떻게 혐한론이 다시 나올 수 있었느냐. 그때 혐한론이 나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일본은 지배층의 교체가 없는 나라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에 서양만 해도 봉건 세력과 이 자본가들은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결국 이 자본가 계급이 이 봉건 지배층을 다 작살내고 쉽게 하면 없애버리고 자기네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선 게 시민혁명의 결과란 말이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이 봉건 지배층, 이 자본가들하고 융합을 해버려요. 그대로 자기들의 지배력을 가지면서 자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는 봉건 자본주의라고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 이런 과정에서 지배층 교체가 메이지 유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2차 대전 이후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던 것은 소련의 남하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시작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부터.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처치하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반공 세력이기 때문에 살립니다. 그대로 온전시켜요. 그게 이제 독일하고 좀 다르요. 독일은 약간 처치했는데 나치를 좀 억제했는데 워낙 그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근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 살려줍니다. 심지어 뭐 일부 사람들은 처형당하고 뭐 처벌받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731 부대까지 살려주죠. 세균전 연구한 기록을 넘기는 조건을 대상으로 그걸 조건으로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일본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직업을 이어가면서 하는 전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뭐 빵집을 하면 200년씩 빵집을 한다든가 뭐 횟집을 하면 200년씩 횟집을 이런 식으로 이어오는데 정치도 그렇게 해요. 세습을 해요. 세습. 일본 정치인 중에 상당수가 세습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는 거죠.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정치인데요. 용납할 수 없는 정치인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본은 그게 먹힙니다. 그래서 세습 정치인도 많죠. 이 세습 정치인들이 누구냐? 군국주의자들의 자식들이에요. 일본의 뭐 지배층 아베 이런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군국주의자들이에요.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이 교체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죠. 대동아 공영권의 꿈. 일본이 어려우니까 경제 불황 처하고 막 이러면서 점점 더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꾸려면 제일 먼저 점령하든가 손에 넣어야 되는 나라 한국이에요. 따라서 혐한론을 퍼뜨려야 될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군국주의 지배층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장된 게 바로 혐한론이라. 그래서 혐한론은 사실 관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백성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감정이 아니고 일본 지배층이 관제적으로 만들어낸 조작해낸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혐오 발언 방지법 등으로 혐한 문제를 다루려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일본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좀 노골적으로 해야만 병 주고 약 주는 짓 아닙니까? 자기들이 혐한을 사실 부추겨 놓고 또 은근히 계속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으로 뭐 혐오 금지법을 만들게 뭐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적인 행동이다. 어찌 보면. 만약에 정말로 혐한을 없애고 싶다면 그런 혐오 문화를 없애고 싶다면 자기들이 일단 군국주의의 목표를 버려야 되겠죠. 그런 어떤 패권의식 같은 걸 버리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한국을 있는 그대로 과거사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성도 하고 사죄도 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로 만들고 이러면 다 쓰시는 거예요. 혐한이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일본에 배 타고 가서 불 지르고 왔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혐한은 일본 지배층이 만든 감정이기 때문에 일본 지배층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국가 운영 방식, 운영 목표 이런 것들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저는 일본 정부가 하는 그런 조치들이 그러한 노력 없이 근본적인 어떤 노력 없이 이걸 막 법률로 제한한다 해서 별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방식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나요? 과거에는 좀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조장하는 방식, 그 우월감에 기초해서 한국을 내려보고 깔보는 방식 이런 쪽이 좀 강했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을 때 자기들은 아시아의 서양인이고 한국 그 밑에 있다라고 이제 서열화를 했던 거, 조선쟁이라 그런 얘기를 쓴 거, 그다음에 뭐 조선인들은 단결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사실은 단결이 조선인의 가장 큰 특징인데 또는 뭐 조선인들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식으로 한국인을 계속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많이 썼죠. 우월감에 기초해서 자기들과 비교해서 일부 한국에 대한 왜곡 같은 걸 많이 하는 게 과거의 혐한의 이제 주요한 분위기. 이 때문에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혐한을 외치기도 하고 좀 거칠었다 그럴까요? 혐한의 방식이 과거에는. 근데 좀 지나면 경제적인 걸 가지고 은근하게 내려보는 식의 혐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와서는 딱히 깔 게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옛날에 비해서 뭐 우월하다는 걸 내세워도 별로 근거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지네가 오히려 한국에 밀리는 듯한 분위기고 깔 게 없으니까 별거 아닌 지역적인 걸 갖고 자꾸 트집을 잡아서 흠집을 내는 꽁시렁꽁시렁 되는 뭐 한국에서 무슨 사건이 펴지면 거기에 대해서 막 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뭐 한국이 뭐 매수를 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흑색 선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바뀌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안 먹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 인식 개선을 위해 양국이 어떤 심리적, 문화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제가 볼 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나를 막 와서 때리고 지배해서 뭐 괴롭히고 돈 뜯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지내려면. 이게 사실 기본인데 이거를 일본이 여태까지 안 해서 한일 관계가 안 풀려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사실은 중세시대 때부터 미친 듯이 전쟁을 한 사이입니다. 서로. 게다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또 서로 엄청나게 죽였죠. 그런데도 지금 독일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잘 지내요. 그럭저럭. 왜? 독일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치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딱히 사과를 할 수 없는 게 서로 나빴으니까 침략했다가 뭐 어느 쪽이 뭐 이걸 이 얼굴을 가릴 게 없고 둘 다 제국주의국가라서 싸웠으니까. 근데 나치 범죄는 좀 과했죠. 나치의 침략은.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에 대해서만큼은 독일이 철저하게 과거에 대해서 단절했습니다. 사과하고. 지금도 금지하고 있어요. 나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화해할 만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했는데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일본은 그런 길을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진지한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게 굴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문제는 지금도 다시 옛날과 같은 짓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군국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한일 관계가 지금 삐그덕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이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은 역으로 사실 과거서 문제만 정리되면 일본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요. 딱히. 지금 당장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건 없죠. 물론 라임을 뺏어가고 이런 거는 적대적인 행위인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문제에서 뭐 갈등이 빚어지는 거는 우호적인 국가 사이에서도 언제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일본 정부가 잘 해결한다면 또 그걸 우리가 촉구해서 그런 걸 하도록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부터의 한일 관계는 순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열등감이 없었다고 봐요. 예전부터.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없었으니까. 지금도 한국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해했지. 우리보다 저 미개한 놈들한테 지배를 당한다는 생각에 분해하게 생각을 했지, 우리가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는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식민지 시절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좀 있었어요. 일본을 숭배하면서 우리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잠깐 동안의 어떤 혼란이지 근본적으로 그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따라서 한일 관계를 해칠 만한 여지가 한국에는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지은 죄도 없고 특별한 열등감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일본이 이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잘 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데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라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일본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 얘기를 하게 된 거라서요. 혹시 일본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일본 전문 책들을 좀 찾아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한국인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은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지, 서양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가 쓴 책을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